손자의 그 5가지 전쟁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했습니다. 또 도에 관해서 얘기했고요. 도라는 것은 기업의 목적과 비전. 그 다음에 천에 관해서 했습니다. 천이라는 것은 날씨라든지 기후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기업으로 따지면 결국에는 시장 상황이라든지 소비자라든지 또는 기술의 변화 같은 것들이 기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라는 것은 땅이죠. 똑같은 그 제품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전쟁이라 하더라도 어떤 평지에서 싸우느냐, 산악에서 싸우느냐, 물에서 싸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국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산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이거 같은 경우는 2가지 같은 경우도 나와요.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로 레드 오션이다 또는 블루 오션이다. 레드 오션은 뭐냐면은 굉장히 엄청나게 산업 구조 자체가 치열해가지고 피비린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피가 터지게 싸우는 시장 자체를 우리는 레드 오션이라고 해요. 피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는 살아남기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런 블루 오션 같은 경우는 아직 미지의 세계라든지 미지의 세계인 대신에 거의 그린필드죠. 만약에 내가 거기 가서 그 시장을 선정한다면 그 시장 자체를 내가 먹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지의 세계는 미지이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과 거리가 잘 안 나와요. 예측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지의 세계는 굉장히 많은 먹을 것도 있지만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블루오션 자체가 블루오션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잘 준비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블루오션은 무조건 들어가면 된다가 아니에요. 블루오션에서도 죽는 사람 되게 많아요. 시장은 또 선정한다고 해서 이익을 남는 건 아니에요. 전략들 중에서 하나 잠깐 예를 들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 중에 하나가 시티뱅크라는 데가 있어요. 시티뱅크가 있는데 시티뱅크 같은 경우는 주로 굉장히 약간 진취적인 일들을 되게 많이 해요. 진취적인 것들. 그러니까 전 세계 은행이 시도해보지 않은 것들을 많이 있죠. 새로운 상품이라든지 구조라든지 해가지고 굉장히 제품을 많이 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성공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실패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HSBC라는 데 같은 경우는 UBS 같은 경우 HSBC 같은 유럽의 은행들이에요. 약간 보수적이에요. 시티뱅크가 하고 있는 거 가만히 쳐다봐요. 쳐다보겠다가 잘 되는 것만 상품 같은 거 뺏겨가지고 그 다음 그러니까 뺏긴다는 건 그렇지만 약간 모방을 한다든지 그 시티뱅크가 치고 나가면서 했던 시행착오를 다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망한 건 안 하고 굉장히 성공한 것들 중에서 약간 변형해서 새로운 작품을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UBS라든지 또 HSBC 같은 경우는 영국계라든지 이런 은행들인데 UBS 같은 경우 유럽계 은행들인데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는 제품 같은 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 대신 시티뱅크가 한번 위험을 겪은 것들도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장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 막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천리안 같은 거라든지 몇 가지 무슨 텔 같은 거 오늘의 페이스북과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요. 전 세계가 한 번도 하지도 않는 건데 했어요. 굉장히 잘. 그런데 뭐가 된 거죠? 시장은 사실은 다 만들어 놓고 미책 같은 거는 이런 거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초기의 천리안 버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걔들은 성공하고 우리는 실패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지형 같은 에 관한 거는 굉장히 산업 구조를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특성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장애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장애에 관한 거는 말할 것도 없죠. 결국은 우리가 기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ERIS에서 여기서 얘기했던 거예요. 이 엔터프라이즈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기업의 성과를 얘기해서 제일 중요한 게 E예요. E. 기업가. 기업 가정 요소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지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벤처 기업이라든지 특히 최근에 혁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혁신이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에는 혁신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의 구조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이 성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성과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에 결국에는 평가들을 많이 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결국은 그 기업의 소통의 구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 기업의 보상의 구조 같은 경우, 조직의 구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상황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기업의 규범들,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그 아이디어에 관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실제로 다 누가 조율하는 거죠?
오케스트라가 악기를 아무리 잘 연주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는 누가 중요한 거죠? 이걸 오르거나이즈하는 지휘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실제로 보면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카라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라얀 사람은 원래 바이올린과 악기 연주자였어요. 이분이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악보가 잘 안 보여요. 이분은 사실은 이제 연주하면서 악보의 대부분을 다 외워요.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악보대로 보는 대로 따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그 악기의 연주를 대부분 악보를 다 외웠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그 맡은 파트는 잘했어요. 어느 날 지휘자가 무슨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오케스트라가 다 모여 있으니까 연주는 진행을 해야 돼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시킬 거냐 하니까 카라얀이라는 사람은 이게 악기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 친구를 잠깐 시켜보자 했는데 그 친구가 사실은 잠재적인 엄청난 이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카라얀의 지휘자들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돈도 벌고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갖는. 결국은 뭐예요? 오케스트라는 수많은 악기들을 조율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진짜 괜찮은 음악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지휘자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우리 정명훈 지휘자도 있지만 세계적인 지휘자들이 좋은 지휘자냐 안 좋은 지휘자는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주어진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엮어내가지고 어떻게 괜찮은 음악들을 수준 높게 만들어내느냐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이 결국에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도자뿐만 아니라 결국 경영의 지도자들은 기업의 핵심 인력들을 어떻게 다루며 또 실제로 기술자들 같은 경우는 엄청 고집도 세잖아요. 자기 또 개성도 강하고 특히 요즘 같으면 AI 시대여가지고 굉장히 젊은 사람들 여러분 AI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아마 제 수업을 듣는 사람 대부분은 AI를 아마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겨우 활용하는 정도일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은 이 AI를 소비자들한테 제품을 만들어서 계속 서비스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유인할 거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컨택을 하고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액세스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방문을 하고 여러 개별적인 요소들을 파악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제품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게임 같은 거 하나 만들더라도 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파트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죠. 이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도자가 어떤 프로젝트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에 독립을 하게 된 이유도 누구냐면은 독립하게 된 이유도 결국 여러분 우리나라 왜 독립했을까요? 독립운동을 많이 해서 독립투사가 많아서 독립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거든요. 끝내서 왜 2차 세계대전이 왜 끝났느냐? 원자폭탄 때문에 끝났어요. 만약 원자폭탄이 안 만들어졌으면 전쟁을 아마 몇 년 더 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자폭탄을 누가 만들었느냐? 아인슈타인이 만들지. 원자폭탄 누가 만들었냐면 전부 다 아인슈타인은 실험적으로 원자폭탄이 만들 수 있다라는 이거 실험만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원자폭탄이 전쟁에서 사용돼서 꽝 터뜨려서 터질 수 있게 만든 사람은 오펜하이머라는 사람. 여러분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보면은 랭건이라는 사람과 랭건과 오펜하이머에 대한 비교가 나와요. 랭건이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엄청난 천재예요. 매일 수십 권의 책을 읽는 사람이에요. 거의 웬만한 책은 다 읽었어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 개인적 주식 축적은. 근데 랭건이라는 사람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썰썰하게 혼자서 오두막에서 책 읽다가 죽었어요.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펜하이머는 뭐냐? 굉장히 괴짜였지만 심지어는 지도교수랑 마음에 안 드는 지도교수를 살인까지 하려고 했는데 살인 미수까지 한 사람이에요. 괴짜죠. 나름대로 과학도였는데 거의 망가진 과학도로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근데 결국에는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이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맨하탄 프로젝트 원자폭탄을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그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서 실제로 원자폭탄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원자폭탄을 만드는 게 왜 이게 어려우냐면은 원자폭탄이라는 자체는 화학, 물리학, 폭탄학 모든 것들이 수십 개의 학문이 결합되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원자폭탄을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그 재질, 강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수많은 과학자들을 수백 명을 지휘를 해가지고 만들어내. 그것도 짧은 기간에 만들어낸 거예요. 무한정 시간이 주어진 전쟁은 계속해서 하루에 수천 명이 죽어가는 그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결국 원자탄인데 원자탄을 얼마나 빨리 만들 거냐 속도전이었는데 소련도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의 주도하에 결국에는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고 그게 실제로 전쟁에 사용돼가지고
한 방이 아니죠. 일본에도 세 방을 터뜨리면서 전쟁이 끝났죠. 그래서 이 지도자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정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 지도자는 최고 지도자뿐 정치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도자, 그리고 한 프로젝트의 지도자, 그리고 진짜로 잘하는 게 뭐냐면 제가 중소기업들을 저도 수백 개를 컨설팅하면서 제가 하는 철학은 딱 하나예요. 기업을 보는 철학은 그 회사가 진짜로 괜찮으냐 안 괜찮느냐 업무 분담이 되어 있느냐. 사장님이 혼자서 10가지 일을 다 하는 회사는 반드시 짧으면 3년, 길면 5년 뒤에 반드시 망했어요. 사장님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회사는 망하는 회사를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사장님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밑에 직원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사장님은 뭐예요? 최후 마지막. 그러니까 사장님이 모든 거 디자인하는데도 간섭을 해, 개발하는데도 간섭을 해, 자금 조달하는데도 간섭을 해, 마케팅하는 것도 간섭을 해, 회계도 간섭을 해. 사장님이 죄다 간섭을 하면은 직원들 어떻게 하면 사장님한테 다 밀어버려요. 그럼 사장님 무지 바쁘는 거죠. 인사평가도 본인이 해, 뭐 직원 면담도 본인이 해, 은행 뭐 말단 직원 만나는 거 같이 쫓아가, 뭐 프로젝트 하는 것도 해, 연구 개발하는 것도 해, 그 다음에 뭐 해외 무슨 전시회도 쫓아다녀. 그 사장님이 무지 바쁘잖아, 그죠? 그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유능한 지도자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진짜 지도자는 뭐냐? 일을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5개다, 3개다 하면은 그 3개에 해당되는 부분을 책임자를 만들어 그 책임자한테 역할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위에 사장님은 뭐예요? 만일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 최고 책임자하고 회의를 하고 나면 전체 직원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사장님 되게 한가해요.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맨날 노는 거죠. 사실 노는 게 아니라 큰 트렌드를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낚시를 하고 있는데 계속 낚시를 하는 게 사장님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거는 낚시는 알아서 하고. 사장님은 뭘 하라는 거죠? 멀리 쳐다보면서 물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 거 보고, 치도 보고, 때도 보고, 다른 것도 보라는 거죠. 다른 물고기 어선도 보고. 큰 트렌드를 살펴보면서 큰 흐름을 열릴 줄 알아야죠. 돈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행 담당자 하는 직원들은 계속 다니면서 그 대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본인이 가서 지점장을 만난다든지 협상을 하기도 하고. 이런 회사들은 망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같으면은 정말 1번이냐 2번이냐 고민하고 싶을 때는 진짜 전문가들을 만나서 고민하면서 1번이 2번이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회사가 들어가지. 사장님이 혼자서 나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해버리면 그건 그 사장이 아니죠. 지도자가 아닌 거죠. 말단이 되는 쫄병이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육군으로 따지면 육군 장군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데 뭐예요? 육군 이등병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그래서 실제로 저는 보면은 업무 분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중간에 이게 책임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역할에 위임을 했느냐, 이걸 영어로는 임파워먼트라고 해요. 업무에 적절한 위임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임파워먼트가 되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기업의 성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 임파워먼트를 담당할 위임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감을 어느 정도 책임감을 줬느냐, 역량을 어느 정도 줬느냐,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자율성은 있느냐. 이 자체가 제가 얘기한 한 꼭지 자체가 뭐예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일종의 의사결정 구조.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밑에 나오는 마지막으로 따질 게 네 번째가 장이고 지도자고 경영자인데 마지막이 결국에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통제와 결국에는 구조예요. 프로세스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안 돼 있는 게 이 부분에가 프로세스예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게 답이에요.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건데 답 말고 제발 좀 과정이다. 제가 밑에 논문을 쓰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구하고 싶은 건, 제가 그 학생들 정말 가르치고 싶은 거는 그 학생들이 과정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가 어떻게 의문을 가진 어디서부터 그 클루라고 해요. 어디서부터 단서가 있고 네가 왜 그 토픽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토픽을 통해서 궁금한 건 뭐고 그 궁금한 걸 알아내기 위해서 뭘 가지고 설명해. 그러니까 뭔가 궁금해. 우리 회사 잘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갈까? 누구 때문에 안 들어갈까? 그냥 안 돌아가. 뭐 결과가 나빠요. 그거는 그래. 우리 축구도 마찬가지야. 3대0으로 졌어요. 진 게 아니라 어떻게 졌느냐는 거죠. 뭐가 부족해서? 아니 원래 수비가 안 됐는지, 공격을 미스가 했는지, 아니 중간에 전반적인 체계가 안 됐는지, 볼 트래핑이 안 됐는지 뭘 알아야 그 다음에 보완을 하죠. 미국이 좋은 게 뭐냐면 프로세스예요. 1929년에 대공황도 있었습니다만
1987년에 블랙 먼데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거의 한 3일간에 걸쳐서 한 30% 폭락을 했던 적이 있어요. 미국의 주식시장이. 그래서 실제로는 왜 폭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약 한 1년 반 정도 걸렸는데 분석한 결과물이 트럭 한 4대분이 나왔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뭔가 있으면 그거에 관해서 왜를 따져봐야 그 다음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서킷 브레이커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주식이 이유 없이 폭락을 하는 경우는 중간에 시장을 잠깐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마켓 메이커라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우리나라하고 약간 다른데 수요와 공급을 조정해주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자체를 굉장히 분석하고 원인이 뭔지를 찾아보고 그게 규정을 할 거, 시장 개입자들이 해야 될 거, 증권회사가 담당해야 될 걸 여러 가지를 많이 보완해가지고 최근에는 굉장히 폭락을 하다가 잠깐 멈추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등등해가라든지 많이들 했어요. 9.11 테러 같은 경우도 났을 때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나서 일어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이후에 수백 가지 일들을 했어요. 9.11 테러로 인해서 바뀐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빌딩이 2개 무너졌다고 복수하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좋아졌냐면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는 모든 차량이 들어갈 때마다 다 조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밑에서 폭약을 싣고 와서 터뜨려버리면은 거기 상주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죽게 되니까. 그럼 뭐가 된? 제가 1995년에 미국에 왔었는데 그때는 사방에 거지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마약을 파는 사람도 많았고. 최근에 재작년에 가봤더니 미국에 거지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굳이 마약을 팔거나 거지 짓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빌딩 앞에 앉아가지고 웬만한 차 할머니가 몰고 들어가더라도 트렁크 열어보고 있어야 돼요. 트렁크만 여는 거 계속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한 8시간 일하면은 마약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마약 팔 필요 있겠어요? 안 팔아도 돼요. 그것도 어떻게 생긴 게 뭐냐? 그것도 결국에는 9.11 테러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9.11 테러가 생기니까 결국은 아까 모든 건물에 들어오는 출입자들을 특히 일정 규모 이상 사람들은 트렁크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려면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겠어요? 수십만 명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 전역으로 수백만 명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모건 스탠리 같은 회사가 9.11 테러 발생하는 거기에 본사가 있었어요. 본사가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융자라고 거기 다 있었어요. 폭발로 인해서 다 서류가 하나도 없이 다 녹아버렸어요. 근데 나중에는 사라진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원상 회복됐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결국에는 정보를 뉴저지 바다 건너 강 건너 뉴저지에다가 결국엔 뭐예요? 정보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본사의 자료가 있긴 했지만 복사본이 따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백업이 돼 있다는 거죠. 그 9.11 테러 이후에 더욱더 강화를 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나중에는 지금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미국이 이끌고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9.11 테러 같은 그 실패에서도 교훈을 계속 얻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에디슨 같은 경우 수없이 많은 전기를 발명한 그 결국 축적물은 뭐예요? 내 모든 오늘의 결과물, 성과물은 어디에 산실이라고 해요? 실패의 결과물이라고 해요. 이 정도로 프로세스를 중요시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배우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따지다 보면은 로스쿨 같은 데는 제가 미국 로스쿨을 졸업했는데 시험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거는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대부분 그냥 디스커스 끝이에요. 아니 문제가 디스커스라니까. 토론을 하네. 시험 문제가 2페이지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근데 그때 가서 내가 토론을 해야 돼. 근데 토론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 이 속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에 관해서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결론이 없어요. 이거다 저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옳든지 옳지 않든지 뭐가 부당하다 그러면은 왜 부당한지에 관해서 그 이유들을 하나씩 찾아내서 설명을 해야 돼요. 틀렸습니다, 맞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로스쿨 시험이나 MBA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대부분 수업들 그 많은 등록금을 내고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어떨 때는 내가 원고가 되는 거예요. 원고로 너는 그럼 됐다 그러면 네가 피고 입장에 설명을 해버리는 거야.
조금 전에 나는 원고 입장에 설명했는데 뭐냐면은 얘가 잘못됐다고 설명해. 지금 뭐냐면 얘가 맞다고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난 맞는 이유를 또 막 찾아내야 되는 거죠.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네가 주장하는 게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옳다면 옳은 근거가 뭐고 그렇다면 그런 근거가 뭔지에 관해서 네가 합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을 해봐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체계거든요. 교육 체계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초등학생 부모를 둔 아이들이 미국을 가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이 미국 가서 수학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구구단도 잘하고 문제도 잘 풀고 그 다음날 학부모를 호출한 거예요. 학교에 잠깐 들리시라고 부모님. 그래서 뭐 부모님이 옷을 잘 차리고 무슨 칭찬을 하시냐 갔더니 선생님이 대놓고 엄청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얘는 답을 딱딱딱딱 하는데 과정을 설명해 보라니까 아무 말도 못한다.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 얘는 답만 계속 아는데 그 답이 나오게 된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라는데 전혀 설명을 못한다.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구구단 답만 탁탁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답을 빨리 쓰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학을 되게 잘해요. 올림피아드 나가서 상도 타요. 그런데 미국에 가장 많이 월급을 받는 학과가 수학과예요. 수학과는 진로도 엄청나게 많아요. 보험상품, 뭐 증권회사부터 시작해서 일반 뭐 수학자, 뭐 선생님, 수학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 수학 올림피아드 입상한 애들이 우리나라 전역에 세계적인 수학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수학 잘하는 애 다 어디 갔어요? 문제 풀어가지고 경시대회만 했는데 미국에서 수학 경시대회 하는 꼴찌 안에는 수학학교에서 월급만 수백억을 받고 수학자가 돼 있어요. 한국에 수학 잘하는 애는 다 어디 갔어요? 의대 약대 가가지고 그냥 그 칼이나 찍고 앉아있는 거예요. 기초과학이 발달하는 게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이 결론에 도달한 이 직업만 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물리, 화학, 일본은 지금 노벨 화학상이 지금 벌써 10명도 더 탔어요. 노벨 화학상만. 우리나라는 노벨상 전체는 한 명도 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화학상을 타기 위한 수많은 과정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과정을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법이 뭐냐면은 그 회사 내에 있는 프로세스예요. 자, 직원들이 의사결정하는 구조라든지 또는 월급을 받는 구조라든지 성과급을 받는 구조라든지 등등에 관해서 체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체계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체계에 대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어쩌면 가장 세밀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큰 산업은 되게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갔을 때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요. 내년에 삼성이 있지 않냐, LG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칭찬으로 듣고 왔는데 가만히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미세한 부분에서는 실제로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로얄티를 대부분 다 가져가요. 삼성이 엄청나게 남겼다는 것 중에서 대부분의 이익들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로얄티로 다 가져가요. 실제로는 뭐예요? 껍데기는 다 삼성이고 알짜배기 다 누가 가져가는 거죠? 미국이 이스라엘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조직과 회사의 규모가 SCP 이론 하나만 하고 오늘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번 잠깐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S는 뭐냐면 스트럭처예요. 스트럭처. 구조예요. 구조. C는 컨덕터예요. 행동이에요. 사람들 행동. P는 퍼포먼스예요. 성과예요. 회사 내에 사람들이 이 행동은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보상이라든지 처벌이라든지 그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직원들이 월급을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월급을 준다 하면 뭐예요? 일은 안 하지만 아침 되게 일찍 올 거 아니에요, 그죠? 퇴근 되게 늦게 할 거예요, 그죠? 또는 제안하는 우리 회사에 좋은 좀 제발 아이디어를 제안해라. 제안하는 건수는 좀 어떻게 돼요? 계속 맨날 제안할 거예요, 그죠? 어떤 경우 특허를 한다고 맨날 특허 내라고 정신 없을 거예요. 이 기준을 어디에 따라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가 욕했을 경우에 벌점 주고 기숙학교 같은 경우는 벌점 줬을 경우는 외출 외박 못한다 하면 뭐예요? 이거 싸우다가 이거 하다가 너 벌점이야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다 가산점을 두고 어디에다가 가점을 두고 어디에 감점을 두냐에 따라서 행동들이 달라져요. 군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아이오코카라는 사람이 크라이스라는 회사에 CEO로 취임했는데,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이 사람은 월급을 난 1달러만 받았긴 했어요. 진짜 1달러만 받았어요. 그 대신 이 사람 월급 체계는 어디에 올라오면 회사의 성과로, 성과가 뭐예요? 매출이라든지 이익에 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매출을 엄청나게 높이기 위해서 이익을 또는 주가를 넣는 게 돼요. 만약에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위하면 올해 연말이 이렇게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내년에 일어날 매출을 올해 돌려버리는 거죠. 그럼 매출이 높아지잖아요. 만약에 나는 주가다 그러면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야. 야, 직원들 좀 주식 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기준을 어디에 두는, 스트럭처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CEO도 마찬가지고 일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연구개발 직원도 마찬가지고 에 따라서 결국 성과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 SCP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뭐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거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은 논문을 쓰거나 이런 구상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SCP 경영의 일반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뭐냐면 규범이죠. 회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범이나 체계나 평가 기준이나 승진 제도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상 구조라든지 분배 구조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연봉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죠. 포인트 제도 여러분들이 계속 숙달되는 이유 뭐예요? 포인트 하면은 나중에 점수에서 현금 받을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쓸래요? 나 그 카드 말고 이 카드 쓸래요. 이게 뭐예요? 카드 회사가 무슨 전략하는 거죠? 이 구조로 어떤 거죠? 이 구조가 결국 뭐예요? 포인트라는 보상 구조라는 이 구조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손자의 전쟁의 5가지 법칙에 관해서 오늘 좀 강의를 했고요. 13주차 강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4주차, 15주차 2번 남았는데요.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이번 주는 아까 제가 뭘 찾아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건물주를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물 주인이 누군지를 손명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데든 여러분 회사든 한 20개 건물주가 누군지 이 사람들이 뭘 통해서 건물을 샀는지 20개면 너무 많으면 그냥 10개만 합시다. 10개의 건물주를 찾기. 뭘 통해서 돈을 벌어서 건물을 샀다. 이 사람들이 뭐 변호사로 돈을 버는지 교사 선생님으로 돈을 버는지 직장 다니다 돈을 버는지 노가다를 해서 돈을 버는지 의사가 벌었는지 뭐 남대문 이불 장사를 하다 벌었는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10개의 건물을 찾아가지고 이 건물은 1층에 뭐가 있는데 내가 자주 이용하는 건물인데 건물주는 누군데 그 사람 이 사람 뭐에서 돈 벌었대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것이 13주차 과제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